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기출 및 단원별 문제풀이 시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8주에 걸쳐서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 전부 다 받으셨죠? 그래서 교재 한번 보시면은 항상 제일 처음에 제가 하는 설명 중에 하나는 앞에 맨 처음에 목차를 한번 보시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차 부분 보시면은 우리 이론 수업 다 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수분, 그 다음에 2번에 탄수화물, 3번에 지질, 4번에 단백질, 5번에 무기질, 6번에 비타민까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식품위생직 9급에 해당이 되는 식위직을 지금 준비하시는 수험생들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시고요. 그 다음 보건연구사에 해당이 되는 7급에 해당이 되는 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20문항이잖아요. 우리가 20문항에 해당이 되는 문제 중에서 수분 파트가 보통 한 문제, 두 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파트에서 3문항 정도가 나와요. 3문항, 4문항 정도. 그 다음 무기질, 비타민 파트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각각. 그 다음 효소에서도 한 문제 정도. 그 밖에 색, 갈변, 맛, 냄새 부분도 모두 다 이제 한 문제 정도씩 다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유독성분 및 물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9급의 경우에는 식품위생학 과목이 있기 때문에 위생학 과목 부분에서 유독성분 부분이 나오는데 7급 보건연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식품위생학이라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그 유독성분에 관련된 문제가 또 매칭해서 나오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성 파트도 한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식물성, 동물성, 식품의 성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한 번 더 다시 검토해보는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시험 문제는 20문항이 나오게 되는 거고 사지선다죠. 사지선다로 해서 객관식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가장 옳은 것은, 가장 틀린 것은 이라고 해서 4개 중에 하나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수분부터 나오는 거고요. 제가 챕터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물론 우리가 이제 이론 교재가 있었지만은 여러분들께 제가 여기 관련된 이론 페이지를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자료 출력하실 수 있으면은 먼저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의 경우에는 제가 2페이지로 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먼저 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화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제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2021년도 해당이 되는 걸로 해서 먼저 쭉 있었던 걸로 해서 보건연구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식품화학의 경우에가 식품화학이죠. 그래서 식품화학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식품화학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갔던 것 중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 세종특별시, 자치시 특별 1회 시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 충남 시험도 있었고요. 다음에 있었던 게 울산 시험도 있었고 또 어디가 있었을까요? 서울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있었던 문제. 그 다음에 또 2020-21로 해서 우리가 공개경쟁으로 해서 공개경쟁직으로 해서 식품화학도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식품위생직으로 해서 이거는 식위직, 식품위생직으로 있었던 식품화학 문제들이었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문제들도 최대한 실으려고 했어요. 최대한 다 여기 문제에 다 넣었고요. 근데 이것들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같이 공부도 하고 저도 시험도 보고 이러면서 복원을 해놨는데 이 복원했다라는 것을 교재에 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약간씩 이제 같은 문제 약간씩 변형을 시켜서 제가 이거를 뭐 기출됐던 문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에는 쓰지 않았지만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는 뭐 이렇게 식위직으로 해서 혹은 보건연구사로 해서 2020년도에 2021년도에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그래서 이 기출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제가 책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책에는 쓰지 않았고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론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수분부터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물론 이제 우리 이론책을 기본으로 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파트의 가장 키워드는 무엇일까? 라는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가 제가 물의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 수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쌍극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양이온 두 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쌍극자다, 극성 물질이다 라고 했고요. 그 아래에 박스로 해서 이런 말 못 들어봤는데 라고 해서 사실 이거를 심화 시간에 설명을 했었을 때 여기에서 보시면은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7급에 거의 준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파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는 구조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석사 이상에서 보건연구사는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화학 전공을 했었을 때 석사급에 해당이 되는 정도의 시험을 문항을 묻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전기음성도라든지 아니면은 유전상수값이라든지, 그래서 유전상수값에 해당이 되는 것이 서울시에서 이번에 기출이 되었길래 제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기 이론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해리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걸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 파트는 이따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거를 이론을 같이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 이론 제가 같이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식품 중에 존재하는 수분의 형태, 이것도 기본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조금 쉽게 나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수와 결합수를 구별하는 문제. 다음, 식품 중에 수분 함량에 있어서 수분 활성도의 개념, 정의 묻는 것은 기본 문제죠. 그래서 여기 PS, P0 이란 용어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수분 활성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퀄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평형 수분 함량값, 이렇게 해서 뒤 이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이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Y축에 해당이 되는, 세로축에 해당이 되는 것이 수분 함량이고 X축에 해당이 되는 것이 평형 수분 함량 값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의 100분의 1 값에 해당이 되는 것이 AW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등온흡수 탈수 곡선의 각 영역의 성질, 그래서 1영역, 2영역, 3영역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A영역, B영역, C영역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식품 속의 수분에 해당이 되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기출 및 단원별 문제풀이를 들어올 때는 막연하게 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거의 답이 이거구나 라고 체크하는 것보다는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대략 풀어오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것을 제가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의 범위씩에서 한 주마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해당이 되는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시고 미리 공부를 해 놓으시면 훨씬 더 효과가 더 커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풀어 오셨을 거라고 보고 제1장 식품 속의 수분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가 이거는 2020년 작년 기출문제였어요. 그래서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식이직 기출문제였었는데요. 1번 보시면은 물의 구조,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보시면은 물 분자라는 것은 우리가 H2O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물 분자의 구조 문제도 기본적으로 잘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기준으로 해서 수소가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물 분자 H2O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104.5도라는 각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 간에는 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 간에는 물 분자 내부의 구조는 공유결합이에요. 전자쌍을 같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구조는 공유결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유결합이다라는 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물분자와 이러한 물분자와 또 다른 물분자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물분자와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물분자 간에는 산소와 수소 간에 수소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헷갈리게 물어봐요. 내부 구조는 공유 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물 분자 간에는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소하고 수소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 바로 이제 전기 음성도 값이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전기 음성도라는 것은
전자쌍을 공유를 했었을 때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큰 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더 작은 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산소 쪽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플러스, 수소 쪽이 플러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 플러스와 마이너스 쌍극을 가지고 있는 극성이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극성 분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봐보세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는 각각 부분 음전하와 양전하를 가지고 있어 물 분자는 쌍극자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죠. 산소는 부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부분적으로 전하를 갖게 되고 산소 쪽은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갖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맞죠? 다음 물 분자의 수소와 산소 원자 사이의 길이는 0.096 나노메타로 여기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길이가 0.096 나노메타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길이를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밑에 보시면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틀린 거죠. 물 분자 내부에는 수소 결합이 아니라 물 분자 간에는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 틀린 거고요. 물 분자 내의 수소 간의 각도는 같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것 때문에 104.5도라는 각을 밀어내고 있고요. 물 분자는 융점, 녹는, 비점, 비열, 융해열, 기화열 등이 큰 편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 값이 18 정도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 뭐 메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되는 건데 이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0도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기화가 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낮아요. 이거 분자량 값이 이거보다 더 작은 것들은 마이너스 영하의 값을 갖게 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0도에서 100도면 굉장히 높은 온도를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 분자 간에는 수소와 산소 간에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고요. 물 내부 구조는 물 분자 간에는 이것들은 분자 간에는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제가 틀었던 프린트물을 보시게 되면 1번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 수소는 델타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에 해당이 되는 쌍극자다라고 했고요. 식품성분의 용매로 작용을 한다라고 했죠. 물 분자 내부의 산소와 수소는 공유 결합으로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고요. 물 분자 간은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그래서 1번에 2번이고요. 자,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울산시 보건연구사 문제였어요. 자, 보시면은 식품 속에 존재하는 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제가 그 기억에 의해서 문제를 복원하다 보니까 문제를 약간 오타를 넣어놨더라고요. 1번 문제 보시면은 건조에 의해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수분을 여러분들 이거를 자유수라고 지금 배워 있잖아요. 자유수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우시고 자유수는 맞는 답이 되는 거고요. 그때 있었던 것이 이제 결합수였었어요. 결합수로 좀 바꿔 놓으시고 보시겠습니다. 건조에 의해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수분을 결합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1번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결합수로 고쳐 놓으시고요. 다음 2번 보시면은 이수 현상은 보수성이 낮은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수 현상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용어가 바로 이제 겔에서 우리가 겔을 형성했었을 때 있었던 물 분자가 빠져나오는 것을 이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액 현상, 이 장 현상, 그 다음에 영어로는 시네레시스라고 해서 이렇게 단어가 같이 쓰이는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이수 현상, 이액 현상, 이장 현상, 시네레시스 이 용어들이 같은 거니까 참고로 좀 봐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수 현상이 발생되는 것들은 보수성이 낮은 물질이 아니라 높은 물질을 첨가해 줬을 때 그 물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낮은 물질이 아니라 높은 물질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3번 보시면은 수분은 식품 내에서 일어나는 축합 반응의 반응물로 참여한다라고 했는데 주로 작용하는 것이 가수분해 반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합 반응이 아니라 가수분해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보시면은 노출된 환경에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식품의 수분 함량은 높아진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수분활성 이거 봤었을 때 그 곡선을 보시게 되면은 Y축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습도, 상대 습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X축에 해당이 되는 것이 AW이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ERH, 평형 상대 습도에 해당이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비스켓, 빵이라고 할까요? 빵이 있게 되는 건데 바깥쪽에 빵의 수분이 예를 들어서 30%인데 바깥쪽의 수분이 60%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수분을 빨아들이게 되면서 같이 이 빵 쪽도 더 눅눅해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쪽에 있는 수분하고 식품에 있는 수분 함량은 서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는 건데 당연히 바깥쪽에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식품의 수분 함량도 높아진다라고 해서 옳은 답은 2번에 4번이 됩니다. 그래서 4번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건조에 의해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수분을 여기 원래 문제는 결합수였기 때문에 결합수가 아니라 자유수. 2번의 경우에는 보수성이 높은 물질, 3번의 경우에는 주로 가수분해 반응 이렇게 바뀌면은 이제 맞는 답으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3번 문제 보시면은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충남 보건연구소 문제였었는데요. 등온 흡습 곡선하고 등온 탈습 곡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의 이름은? 하고 물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제가 이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여기 Y축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수분 함량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수분 함량 퍼센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AW 값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됐었을 때 보통 AW는 우리가 0부터 이제 1까지 보게 됐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0.2에서 0.3 사이 그 다음에 0.8 정도 범위를 가지고서 역 S자 형태를 갖는다라고 해서 1 굴곡점, 2 굴곡점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S 해당이 되는 반대 역 X에 해당이 되는 시그모이드 형태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있었을 때 바로 이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을 질문하는 거죠. 그랬을 때 보면은 이 똑같은 식품이라고 했었을 때도 흡습에 그러니까 탈습에 해당이 되는 것이 더 높고 탈습이 위에요, 여러분들. 탈습 때 더 많이 빠져나가고 여기에 똑같이 흡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같은 식품에서도 이것이 일치하지 않더라. 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론에서 이것이 모세관 응축 모세관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 이론을 잉크병 이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잖아요. 빠져나갈 때는 잘 빠져나갔는데 그 병에다가 우리가 놓으려고 했었을 때 이미 이제 물이 들어갈 부분들이 다 수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놓은 것만큼 다 넣지를 못하더라라고 해서 흡습이 아래쪽, 탈습이 위쪽에 해당이 돼서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바로 이제 이력 현상, 한글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 현상을 이력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이 영어로는 히스테리시스에 해당이 되는 건데 좀 전에 이 이수현상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수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졸겔에 있어서 이렇게 물분자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엉성한 결합 때문에 다시 물분자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 물이 빠져나간다. 액체가 빠져나간다. 라고 해서 이수현상, 이액현상, 이장현상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단어를 헷갈리게끔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등온 흡습과 탈습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바로 히스테리시스, 이력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물분자가 다시 겔결합이라는 것들에 있어서 물분자가 빠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이수현상, 이액현상, 이장현상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단어를 괜히 헷갈리게 만들었던 문제였던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바로 이제 히스테리시스에 해당이 되는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4번에 보시면은 바로 영어 이름에서 시네레시스라고 해당이 되는 것이 시네레시스가 바로 이수현상, 이액현상, 이장현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나왔으니까 봅시다. 2번에 나와 있는 하이드록실이라는 것은 OH기를 말하는 거고요. 3번에 나와 있는 시너지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상승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지질 부분에서 항산화제의 기능을 도와주는 것 중에서 시트릭 엑시드, 비타민 C 여러 가지 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 항산화제의 기능을 도와주더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상승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히스테리시스, 이력현상이라는 용어를 아느냐라는 문제 1번 문제였고요. 정확하게
아셨다면 너무너무 쉽다라고 보셨겠지만은 순간 뭐였지 헷갈린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4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자유수, 유리수 이렇게도 물어봐요. 유리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면은 유리수는 염류, 당류, 수용성 단백질 등의 용매로 작용할 수 있는 물이다. 이게 답이 1번이 되겠죠. 그 다음 식품이나 체내에서 연소될 때 생기는 물질이다 라고 했는데 체내에서 연소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식품을 섭취를 했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EMP 경로 TCA 사이클을 이용해서 몸 안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도 수분, 소변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물들은 우리가 대사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사수.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하지 못하는 물이다. 용매로 작용하는 물을 우리가 유리수, 용매로 작용하지 못하는 물을 결합수라고 하겠죠. 미생물의 번식과 발화에 이용되지 못하는 물은 결합수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5번 보시면은 다음 중 식품 중 결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다시 한번 이제 4번 문제하고 같은 반대 개념으로 해서 결합수를 물어본 건데 염류, 당류 등을 잘 용해 한다. 용매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유리수이고요. 다음 식품을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더라. 이게 결합수겠죠. 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0도 이하에서 쉽게 어는 것은 일반적인 물, 자유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결합수는 마이너스 18도 이하에서도 잘 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4번에 보시면 미생물의 번식에 이용이 되고 여러 가지 화학반응 효소작용에 이용이 되는 것들은 자유수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5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6번 보시면은 다음 중 삼투압에 의한 세균의 원형질 분리를 이용한 식품의 저장법은? 하고 물었잖아요. 자, 원형질 분리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원형질 분리라는 개념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세포 이렇게 막이 있고 세포 모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포막이 있고 세포벽이 있고 라고 했었을 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수분의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질들, 대사 물질들을 안쪽에 식품의 경우엔, 식물의 경우엔 대표적인 것이 액포가 될 것이고 동물에서도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가지 핵부터 시작해서 RNA 쭉 인자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막 안쪽에 들어있는 물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략 이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 1% 정도 해당이 되는데 바깥쪽이 만약에 10% 고농도, 상대적으로 안쪽이 저농도가 되고 바깥쪽이 고농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삼투라는 건 뭐예요? 저에서 고로 물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고농도에 노출이 돼 있어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이 세포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쭈글쭈글해지게 되면서 물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원형질이 분리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설탕을 넣어서 이용하는 방법이 당장법, 소금을 넣어서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염장법으로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세균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증식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삼투압의 원리를 이용해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당장법, 염장법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은 15%의 수분과 10%의 소금을 함유한 식품의 AW 이렇게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AW 수분 활성도에 해당이 되는 AW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물의 몰수 분의 용질의 몰수가 있고 다시 물의 몰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몰수에 해당이 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함량,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를 본 다음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자량 값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돼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MW가 됐든 MS가 됐든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를 함량 몇 퍼센트, 10%가 들어있다, 15%가 들어있다를 각각에 해당이 되는 분자량 값으로 나누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10%의 수분이라고, 15%의 수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5%의 수분, 한 번만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10%의 소금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수분의 경우에는 지금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다 알려줍니다. 수분의 경우에는 분자량 값에 해당이 되는 것이 18g에 해당이 되는 거고 소금에 해당이 되는 것은 분자량 값이 58.5다. 소금은 NaCl에 해당이 되는 거고 물 분자는 H2O 값으로 해서
산소가 16이고 수소가 1이니까 1 곱하기 2는 2 더하기 16 해서 18이 되는 거죠. 나트륨과 염소 해당이 되면은 얘는 58.5g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럼 어떻게 MW는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은 MW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분자량 분의 15%의 수분을 가지고 있다. 이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MS에 해당이 되는 것은 substrate, 기질을 말해요. 그래서 소금이 됐건 뭐 설탕이 됐건 포도당이 됐건 해당이 되는 것들 넣어주게 되면 되는 건데 58.5 분자량 값에 10%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18분의 15를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이 값에 해당이 되는 것이 0.83이 되고요. 이거는 계산해 보시면 0.17이 돼요. 그러면은 이 공식에다가 넣어보세요. 이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보시게 되면은 MW가 0.83, 그 다음에 MS 값이 0.17, 그 다음에 MW 값이 0.83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밑에 0.83, 0.17 더하면 1이잖아요. 1분의 0.83 이렇게 해서 이 AW 값은 0.83에 해당이 된다라고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그래서 바로 함량에 해당이 되는 것을 분자량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몰수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0.83에 해당이 되는 2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뒤에 미리 볼까요? 뒤에 보시게 되면은 같은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은 자 29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까? 7페이지에 보시면 29번 문제가 있는데 이 29번 문제가 올해 있었던 2021년도에 있었던 서울시 보건연구사에서 이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셨으니까 29번 문제 충분히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봐보세요. 수분 함량이, 자, 이 문제 볼게요. 수분 함량이 36%다 라고 알려줬죠. 그러니까 36%라는 것은 퍼센트는 100 중에 36이 들어있다 라는 뜻이죠. 퍼센트는 100분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금 함량은, 소금에 해당이 되는 함량은 29.25%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밖에 나머지는 수분 활성과 무관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품에 있어서의 수분 활성도를 구해라 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H2O 값은 18이다 라고 알려줬고요. 소금에 해당이 되는 것은 58.5다 라고 알려줬죠. 그러면은 구해볼까요, 여러분들? 먼저 MW, 물에 해당이 되는 것부터 구해보시게 되면은 일부러 계산하기 편하게 숫자를 준 거예요. 18분의 36으로 해서 이건 2가 될 거고요. MS에 해당이 되는 것은 58.5 분자량 값의 함량 29.25, 딱 일부러 절반을 준 거예요. 29.25를 준 거죠. 절반 값에 해당이 되는 것을.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0.5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MW분의 MS니까 2 분자 AW 값에 해당이 되는 것은 2 더하기 0.5분의 다시 2가 해당이 되니까 2.5분의 2죠. 2.5분의 2에 해당이 되는 값을 구해라 라고 하게 되니까 이 값은 0.8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29번 문제 같은 경우에가 올해 기출 문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아, 이런 식의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보시고 풀어보시면은 이거는 숫자를 너무 복잡하게 주진 않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끔 18분의 36, 58.5에서 절반값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값으로 해서 계산해주고, 아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0.83, 0.17에서 일부러 분모를 1로 맞춰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계산 공식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8번으로 오도록 할게요. 8번 문제 보시면은 여러 화학 반응과 수분 활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세균류는 수분 활성도가 0.7 이하인 경우에는 생육이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아까 그 그래프 값에서 보시면은 수분 활성도가 X축에서 0.8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AW를 봤었을 때 최저 AW 값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육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AW는 0부터 1까지 해당이 되는 건데, 세균, 효모, 곰팡이 중에서
세균이 보통 고기 국물이라든지 우유 여기에 가장 잘 증식을 하거든요. 이 말의 뜻은 세균은 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의 최저 AW는 0.90 혹은 뭐 책마다 0.91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이것들보다 많아야지 얘는 증식을 한다라는 거고요. 효모는 0.88 정도로 해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게 증식할 수 있다라는 거. 곰팡이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떡이라든지 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약간 건조한 거에서도 곰팡이가 피잖아요. 그래서 곰팡이는 0.80에서 이렇게 증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균은 최소한 증식하려면은 0.91 이상의 수분활성도 값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틀렸고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모세관 응축 영역에서 최대가 된다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 볼 때 그 두 번째 페이지 나누어 드렸던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그래프에서 Y축이 수분 함량이었고요. X축에 해당이 되는 것이 수분 활성도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첫 번째 1영역 혹은 2영역, 3영역 혹은 A, B, C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0에서부터 0.25 뭐 혹은 0.3 정도까지 조금씩 그 범위는 틀려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에 해당이 되는 곳은 여기는 거의 여기는 뭐죠? 결합수 영역에 해당이 되면서 이온 결합으로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첫 번째 영역은. 두 번째 영역은 다분자층, 물분자가 어느 정도 있어요. 물분자를 가지고 있는 다분자층 영역이고 물분자 간의 수소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은 물로 자유수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해서 보통 0.8 이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 그 박스 보시면은 1영역에서 옆에 보시면은 1영역은 단분자층 흡착수로 결합수이다. 2영역은 다분자층 흡착수로 준결합수이다. 3영역은 자유수 영역이다. 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들. 0.91, 0.88, 0.80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을 때 첫 번째 영역을 0.2 혹은 0.3 정도까지 보게 되는 건데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1영역, 2영역, 3영역 이렇게 있었을 때 1영역 부분은 물분자가 듬성듬성 단분자 형태로 있는 거고요. 2영역은 물분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약간 쌓아져 있는 복수분자로 쌓아줄 수 있는 거고 3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은 많은 물이 자유수 부분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물들은 이온 결합으로 잘 되어 있는 결합수 영역이고 여기는 준결합수 영역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 특징들을 먼저 보시고요. 그 밑에 표 보세요. 1영역, A영역에서는 아주 강한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 유지식품의 경우에는 안정성, 저장성이 오히려 낮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따 문제 다시 한번 읽겠지만은 유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유지의 3패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0.3 정도에서 0.4였었을 때 3패가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서는 수분 함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3패는 오히려 커지더라라는 의미예요. 이 말뜻이. 그러니까 물이 많아져도 3패가 진행이 되고 물이 너무 적어져도 3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표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갈변 반응에서 여러분들 당하고 아미노산의 반응에 의한 마이야르 반응 공부하셨잖아요. 마이야르 반응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0.67에서 가장 높아요. 그래서 0.6, 0.7에 해당이 되는 영역이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 제일 높게 되는 건데 이 영역은 두 번째 영역에 해당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낮아져도 높아져도 양쪽 다 바로 마이야르 반응의 반응 속도는 늦어지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영역에서 갈변 반응에 해당이 되는 마이야르 반응의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더라, 가장 잘 된다라는 영역이죠. 자, 두 번째는 복수분자막, 수소결합, 준결합수. 그리고 여기 영역이 바로 안정성이 가장 좋은 영역으로 봐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BET의 경우에는 자, 이 말이에요.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여기가 0.3에서 0.4 정도에 해당이 되는 수분활성도 아까 3패가 가장 낮았던 영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이쪽 0쪽으로 가게 되면은 수분이 듬성듬성 비어있게 되는데 0.3에서 0.4 사이 들어오게 되면은 수분이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표면을 다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빛이라든지 광선이라든지 금속 물질이 들어와서 산패를 일으키는 것을 억제한다라고 해서 0.3, 0.4 사이에서 가장 산패가 억제가 되더라. 유지의 산패가 억제가 되는 영역을 우리가 BET 영역으로 부르기로 한다라고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가장 산패가 낮더라. 그래서 산패가 낮다, 산화 안정성이 좋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그게 이제 1영역 A 영역, 즉 1영역의 후반과 2영역의 초반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3영역이라고도 하고 C영역이라고도 하고 모세관 응축 영역이라고도 하고 AW 0.8에서부터 1영역, 세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되는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는 자유수, 효소나 화학 반응에 의해서 품질 저하가 나타나고 미생물의 생육 증식이 일어나고 식품의 품질 저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1영역, 2영역, 3영역 구별하는 문제 잘 나옵니다. 꼭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8번 보시면은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1번 문제부터 다시 볼게요. 일반적으로 세균류는 수분 활성도가 0.7 이하일 경우에 생육이 가능하다. 아니죠. 세균은 0.91 이상에서 생육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2번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모세관 응축 영역에서 최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모세관 응축 영역이 3영역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두 번째 영역이었던 0.6, 0.7에서 가장 잘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번 가수분해, 물이 들어가면서 반응하는 것들은 수분 활성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죠. 자유수 영역에서 가장 잘 일어나겠죠. 4번 보시면 삼투압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수분 활성도는 감소한다라고 했죠. 자, 이 문제예요.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면은 고농도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삼투압에 의해서 저에서 고로 물이 빠지겠죠. 저에서 고로 물이 빠지는 것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시려면은 여러분들 배추하고 소금하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추가 가지고 있는 농도는 1% 정도고 소금 실제로 우리가 김장하거나 이랬을 때 절이는 소금물의 염도가 대략 15% 정도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고농도고 배추는 상대적으로 저농도니까 배추에 있는 물이 소금 쪽으로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배추가 이제 쭈글쭈글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잘 절여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야지 밖에 있던 양념이라는 것들이 이제 배추 안으로 침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 짭짤한 맛이 들어가게끔 염장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삼투압의 원리를 이용한 것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투압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수분 활성도 값은 감소를 하게 된다. 맞죠? 자유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9번 보시면은 다음 중 식품 저장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저장을 위해서는 세균의 증식이라는 것들,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를 시켜줘야 돼요. 식염을 첨가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유수를 줄인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산소량을 증가,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산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밀폐 포장, 진공 포장을 하는 이유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그 다음에 CA 포장법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다 산소를 제거하고 질소를 넣는다든지 CO2 가스를 넣는 거잖아요. 2번이 틀렸네요. 산소량은 감소시켜야 되는 거고요. 효소를 불활성화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작용들을 억제를 하는 거고 저장 온도가 높은 것보다는 냉동을 시켰을 때 그 저해하는 효과가 더 크겠죠. 자,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은 자, 이 10번 문제 역시 기출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 경기도 바로 이제 공개 경쟁 기출 문제였었는데 보시면은 식이직 문제였어요. 식품의 수분 활성도와 등온 흡습, 탈수 곱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잖아요. 자,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1 이상이다. 이거 당연히 쉬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분 활성도에 해당이 되는 AW 값은 절대로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돼요. 0보다는 커야지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이라는 것은 순수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순수한 물이 돼버리게 되면은 여기에는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영양분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W 값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근데 첫 번째 1번에서부터 이것이 1보다 크다, 1 이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답이네요. 옳지 않은 건 답은 1번이고요. 2번 보시면 어떤 식품의 등온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을 일치하지 않는다. 아까 히스테리시스, 이력 현상 이렇게 해서 탈습이 위쪽, 흡습이 아래쪽이었어요. 등온 흡습 탈습 곡선은 식품의 평형 수분 함량과 평형 수분 함량이 Y축,
그 다음에 수분 함량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그 다음 수분 활성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 가로축이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맞습니다. 수분 활성도는 임의의 온도에서, 자, 임의의 온도에서 식품의 수중기압에 대한 이거예요. AW에 대한 정의인데, AW에 해당이 되는 정의가 PSP0.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책마다 조금씩 읽는 방법들이 달라요. 이 substrate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는 substrate, 식품의 수중기압이고요. 수중기압이고, 이거는 순수한 물의 수중기압이에요. 순수한 물의 수중기압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대4 이렇게 읽고, 이거를 분모로 쓸 때는 4분의 3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읽을 때는 3대4 앞에서부터 먼저 읽죠. 읽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읽을 때 수분 활성도 값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식품을 수분 활성도를 측정을 할 때 20도씨에서 측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도 같이 20도여야 돼요. 이 식품이 만약에 5도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의 경우에도 5도짜리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임의의 온도, 동일한 온도, 같은 온도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온도가 같은, 우리가 왜 빵이라고 하더라도 이 빵이 5도씨에 있었을 때 빵과 이걸 건조해서 30도씨에 있었을 때 빵의 수분 활성도 값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같은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임의의 온도 혹은 동일한 온도, 이렇게 해서 이 온도에서 식품에 대한 수증기압에 대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으로 나타난 비율을 바로 우리가 AW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보통은 앞에 것을 먼저 읽어줘요. 3대4 이렇게 읽는 것처럼. 그래서 임의의 온도에서 혹은 같은 온도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자, 볼게요. 여기 문장에서도 보시면은 수분 활성도는 임의의 온도, 식품의 수증기압에 대해서 같은 온도에서의 순수한 물에 대한 수증기압의 비이다. 맞아요. 정확한 정의죠. 그래서 1번. 나머지 걸 모르더라도, AW는 0하고 1 사이인데, 라고만 해도 이 1번 문제는 찾을 수 있습니다. 1번이었고요. 다음 11번 보시면은, 다음 미생물의 최소 생육의 수분 활성도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물었잖아요. 이거 외워버리세요, 여러분들. 세균은 0.91, 효모는 0.88. 아까 제가 지웠나요? 곰팡이는 0.80이라고 했고요. 보시면은 여기서 나머지 두 개에 해당이 되는 것에서, 자, 나머지 두 개에 해당이 되는 거에 내건성 곰팡이라는 것과, 자, 내건성 곰팡이, 그 다음에 내삼투압성 효모. 그래서 곰팡이는 0.65, 내3투압성 효모는 0.60이거든요. 최저 AW 값에 해당이 되는 것이. 근데 얘가 곰팡이고 얘가 효모니까 곰팡이는 0.80, 효모는 아까 88 이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기 앞에 거부터 보셔야 돼요. 내건성 곰팡이, 내3투압성 효모, 이 전체 이름이 다 들어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세균은 0.91, 그냥 효모가 나오면 0.88, 곰팡이는 0.80, 내건성 곰팡이가 0.65, 그 다음에 내3투압성 효모가 0.6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이름 전체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틀리게 나온 것은 4번이 되겠네요. 11번에 4번이 되고요. 다음 12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이력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물었는데 지금 12번도 그렇고 13번도 그랬고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B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이거 실선 있잖아요, 여러분들. B 영역에 해당이 되는 실선을 제가 옮긴다고 했는데 안 옮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당겨서 얘가 0.8 정도까지 와야지 여기가 B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가 0.2, 0.3 정도까지, 그 다음에 B 영역이 0.8 정도까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빗금 해당이 되는 것을 좀 뒤쪽으로 미루세요. 보시면은 이력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보시면은 수분 활성도가 1에 도달하면 모세관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거 이력 현상의 정의 아니잖아요. 이력 현상의 정의를 찾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식품의 등온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 탈습이 위가 있고 흡습이 아래에 있죠.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이 이력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정답은 2번에 되는 거고요. 3번에 보시면은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을 같은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으로 나눈 값에 해당이 되는 것은 AW, 수분 활성도에 대한 정의네요. 근데 이력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보시면은 다음 중 등온 흡습, 탈습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물었죠. 자, A 영역, 첫 번째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단 분자막에서 곰팡이의 성장이 가능하다. 아니에요. 곰팡이, 효모, 세균 이러한 것들이 증식할 수 있는 영역은 최소한 0.8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영역에 해당이 되는 C 영역이었겠죠. B 영역, 복수 분자막에서는 물 분자가 자유수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영역 준결합수였어요. 자유수로 존재하려면 세 번째 영역 C로 넘어와야 돼요. 건조식품에 있어서 안정성이 가장 큰 영역은 안정성이 가장 좋은 것은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 함량 0.65, 85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은 B 영역에 해당이 되는 준결합수 두 번째 영역이에요. B 영역이고요. 4번 보시면은 A 영역에서 수분 활성도에 비례해서 유지의 산화가 억제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뜻이 뭐냐면은 자, 이 말뜻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시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이 말뜻이 뭐냐면은 이 0점 이렇게 있었을 때 자, 1영역, 2영역, 3영역 혹은 ABC 이랬는데 여기서 수분할 유지의 산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산화 안정성이 가장 낮았던 산패가 가장 낮은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이 0.3, 0.4예요. 그러면은 여기 영역을 여기만 살펴보란 얘기예요. 여기 1영역만 살펴보시게 되면은 수분 활성도가 0에서 0.2 쪽으로 커질 때 0에서 0.2 쪽으로 커질 때 보시면은 여기 여기 산패에 해당이 되는 것들도 이렇게 해서 오히려 낮아졌잖아요. 그 얘기예요. 0에서 0.2로 이렇게 올 때 산패도도 같이 낮아지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따 다시 미리 얘기하겠지만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은 이쪽으로 0쪽으로 가게 될수록 수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 보니까 이 비어 있는 공간을 통해서 빛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쉽게 침투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산패를 일으키게 돼요. 근데 점점점 0.3, 0.4 쪽으로 가까워지게 되면은 물 분자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촘촘하게 담 분자층을 완전히 덮어주게 되니까 여기 안쪽으로 빈 공간이 없어서 침투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0.3, 0.4에서는 오히려 유지의 산화 안정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말이에요. 0에서 0.1로 갈 때 유지의 산패도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마지막 4번의 문장의 의미가 그거예요. A 영역에서는 수분 활성도가 커지면 즉 0에서 0.2, 0에서 0.3 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유지의 산패도 억제된다. 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 맞는 답입니다. 다음 14번 보시면은 등온 흡습 탈수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물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세종시 보건연구사 문제였었는데요. 기출문제예요. 어떤 일정한 온도에서 가로축에 해당이 되는 것이 식품 주위의 평형상대습도. 자, ERH, 평형상대습도. 여기가 가로축에 해당이 되는 것이 AW이자 AW의 100배에 해당이 되는 것이 평형상대습도였었어요. 그 말이에요. AW하고 평형상대습도. 그러니까 이것이 ERH는 뭐 이렇게 이거 AW의 100배가 되는 것이 ERH 평형상대습도예요. 그래서 AW 평형상대습도 이쪽 Y축에 해당이 되는 것은 수분 함량. 이거 Y축, X축의 정의부터 세로 가로. 자, 가로축이 바로 식품 주위의 평형상대습도이고 세로축이 평형수분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등온 흡습 탈수 곡선은 물의 성질에 따라서 3영역으로 구별이 된다. 맞죠? 1영역, 2영역, 3영역으로 구별이 되고요. 흡습 곡선과 탈수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히스테리시스, 이력 현상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동일 식품은 모든 온도에서 등온 흡습 탈수 곡선은 동일하다. 틀리다 그랬잖아요. 같은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식품을 아까 제가 빵으로 얘기했죠. 5도에 뒀느냐 30도에 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다음 15번 보시면은 등온 흡습 곡선 중 단분자층의 영역에 수분을 가진 유지식품의 안정성과 저장성이 낮은 이유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여기가 1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 단분자층, 여기가 1영역과 2영역 사이에서 바로 이제 가장 산패가 낮았던 영역을 BT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이 많아져도 다시 산패는 증가가 돼요. 근데 여기 영역에서, 이 영역에서는 유제 산화 안정성이 산패가 쉽게 일어났잖아요. 왜 쉽게 일어났느냐라고 물었죠. 제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물 분자 값이 적기 때문에 중간중간이 비어 있어서 바로 이제 훨씬 쉽게 노출이 된다. 산패에 노출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3번이죠. 식품 중에 성분들이 빛이나 산소, 금속 등의 노출이 잘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쉽게 산패가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15번에 3번이 됩니다. 16번 보시면은 등온 흡습 곡선의 중간 영역에서 유지의 산패 속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하고 물었잖아요. 이거예요. 같은 문제예요. 여기 중간 영역에서, 중간 부분에서 0.3, 0.4 정도에서 산패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긴 보시면은 수분이 보호막을 형성하면서 산소하고 반응을 저해한다. 맞아요. 또 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바로 수화가 돼서 불활성화돼서 그렇다. 맞아요. 과산화물이 분해가 억제되기 때문에 저급 화합물의 생성 속도가 낮아진다. 저급 화합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유지의 산패에서 바로 이제 훨씬 더 작은 것들, 뭐 알데하이드기라든지 케톤기 이런 데로 쪼개지는 것들을 저급 화합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의 생성 속도가 더 낮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로 인해서 미량 금속, 이라든지 뭐 철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촉매 활동이 저지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16번에는 가나다라 이런 것들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나다라 그 박스를 주고 나서 가장 뭐 옳은 걸로 묶인 것을 이렇게 해서 뭐 가나다 이렇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K형 문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보건연구사도 그렇고 식품위생직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K형 시험 문제가 여전히 지금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깐 쉬고 17번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